오늘은 조선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했던 사건 중 하나인 제1차 왕자의 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왕자들 간의 권력 다툼이 아닌 조선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전환점이었죠. 제1차 왕자의 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 건국 직후의 복잡한 왕실 상황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에게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인 한씨는 이성계가 무명의 장수였을 때의 아내였고, 두 번째 부인인 강씨는 당대 최고의 권문세가 출신으로 이성계가 개경에서 세력을 얻은 후 맞이한 아내였죠. 한씨는 6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이방후부터 다섯째 이방원까지 모두 조선 건국에 큰 공을 세운 인물들이었습니다. 반면 강씨는 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들은 조선 건국 당시 10살 안팎의 어린 나이였죠. 문제는 한씨가 조선 건국 전인 1391년에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조선이 건국된 후 강씨가 첫 번째 왕비가 되었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녀의 막내 아들인 이방석이 세자로 책봉되었죠. 이방석이 세자가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그의 어머니 신덕왕후 강씨가 조선의 첫 왕비였다는 점이 가장 컸고, 동시에 강씨 가문의 정치적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었죠. 또한 강씨의 첫째 아들인 이방번은 고려 왕족과 혼인관계가 있어 세자가 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다섯째 아들 이방원의 불만이 가장 컸죠. 그는 17살의 나이에 이미 과거에 급제했었고 정몽주 제거를 주도하는 등 조선 건국의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반면 세자 이방석은 고작 10살의 어린 나이였고 아직 어떤 능력도 검증되지 않은 상태였죠.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복 형제들 간의 관계였습니다. 이방원은 위화도 회군 당시 오히려 이방석과 그의 어머니 강씨의 목숨을 구해준 적이 있었죠.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해가며 이들을 피신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10년 후 바로 그 이방원이 자신이 구했던 이복 동생을 직접 제거하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396년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세자 이방석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어머니 신덕왕후 강씨가 40세의 젊은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신덕왕후의 죽음은 왕실 내 권력 구도를 크게 흔들어 놓았는데요. 이 시기에 정도전이라는 강력한 실세가 등장합니다. 정도전은 세자 이방석의 보호자 역할을 맡으면서 동시에 급진적인 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죠. 그의 핵심 정책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사병혁파였습니다. 당시 왕자들과 종친들은 각자 개인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정도전은 이를 국가의 통제 아래 두려고 했죠. 둘째는 요동정벌이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영토 확보라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사병혁파를 위한 구실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죠. 그러다가 1398년 8월 상황은 극도로 악화됩니다. 태조가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고 정도전 측이 이를 기회로 왕자들을 제거하려 한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방원은 즉시 행동에 나서게 되었죠. 그는 안산군사 이숙번의 병력과 여러 종친들의 지원을 받아 8월 26일 새벽 정도전 일파를 기습합니다. 당시 정도전은 송현방에서 남은 심효생 등과 함께 있다가 불시에 들이닥친 군사들에게 제거당했는데요. 이어서 이방원은 세자 이방석과 그의 친형 이방번 그리고 이방석의 매형인 이제까지 모두 제거했죠. 당시 궁궐 수비대의 지휘관이었던 박이도 이 과정에서 전사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궁궐 5위군 중 하나인 호분이의 군사들이 전원 이성계의 가별초 출신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황산대첩과 개경탈환 작전 등에서 승리를 이끈 조선 최고의 정예부대였죠. 하지만 이들마저도 이방원의 거병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방원은 매우 영리한 선택을 합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세자가 되는 대신에 둘째 형인 이방과에게 세자 자리를 넘겨주었죠. 이는 장자승계라는 유교적 명분을 내세워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당시 큰형 이방우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방과가 적장자로서의 자격을 갖고 있었죠. 한편 태조 이성계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극도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방원에게 숙청당한 두 아들뿐만 아니라 사위 이제의 죽음도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태조는 직접 눈물을 흘리며 경순공주의 머리를 깎아 비구니로 출가시켰고 두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여러 차례 절에서 불공을 드렸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이방원의 거사가 태조가 예상했던 범위를 넘어섰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방원의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태조는 충격을 받아 한 달도 안 돼서 이방과에게 왕위를 물려주었고 이방과는 정종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이미 이방원의 손에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조준, 김사영과 같은 원로 대신들도 이방원의 편에 서게 되었고 이방원의 측근인 하륜, 이무 등이 실권을 장악했죠. 이후 이방원은 2차 왕자의 난까지 성공시키며 결국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가 바로 조선의 3대 왕태종입니다. 태종이 된 이방원은 이전과는 정반대의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정도전이 그토록 반대했던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고 모든 군사력을 왕권 아래 두는 데 성공했죠. 또한 자신의 어머니 한씨를 신의왕으로 추존하고 강씨의 지위를 낮추는 등 왕실 서열도 재정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조선의 통치 체제를 완전히 새롭게 구축하는 과정이었죠. 이렇듯 제1차 왕자의 난은 단순한 권력 다툼을 넘어 조선의 통치 체제를 바꾼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정도전이 꿈꾸던 신권 중심의 관료 정치는 좌절되고 강력한 왕권 중심의 통치 체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죠. 이는 이후 조선 500년 역사의 근간이 되는 통치 구조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형제자매가 있으신가요? 형제자매 간의 우애는 아름답지만 때로는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특히 왕조 시대에는 이런 형제 간의 갈등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비극으로 발전하곤 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제2차 왕자의 난은 바로 그런 비극적 사건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제1차 왕자의 난을 알아야 합니다. 1398년 이방원은 정도전 일파를 제거하고 당시 세자였던 동생 방석과 방번을 제거하는 큰 사건을 일으켰죠. 이 사건으로 태조 이성계는 큰 충격을 받아 왕위를 정종에게 물려주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었을 뿐이었죠. 1400년 조선은 건국된 지 겨우 8년 밖에 되지 않은 신생 왕조였습니다. 게다가 당시 왕위에 있던 정종에게는 자식이 없었죠. 이는 곧 다음 왕위가 동생들 중 한 명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두 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넷째 아들 이방간과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었죠. 이방간은 태조의 넷째 아들로 형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자신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상식으로는 왕이 자식이 없어 동생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할 경우 바로 아래 동생을 택하는 것이 당연했죠. 그런 암묵적인 룰을 깨고 어린 이방석이 세자가 되자 이방원이 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게 된 것이니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 막내 동생인 이방원이 왕위를 차지하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이었죠. 하지만 이방간에겐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실력이었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이방간은 동북면에서 가병들을 데리고 패싸움하는 정도의 재주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태조 이성계의 아들들 중에서도 특히 두드러진 능력이 없었던 거죠. 큰형은 전주 이씨 문중의 장손으로서 음서로 벼슬을 했고 둘째 형은 아버지와 함께 전장에서 군인 수업을 받았습니다. 동생 이방원은 과거 시험에 급제해서 이성계를 매우 기쁘게 했죠. 당시 과거 시험은 난이도 면에서 오늘날의 행정고시와 사법시험을 능가했다고 합니다. 반면 이방간은 이렇다 할 기록이 없었고 이미 제1차 왕자의 난을 통해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한 이방원의 상대가 되기엔 역부족이었죠.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지중추부사 박포입니다. 그는 제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을 도왔지만 자신이 받은 보상이 너무 적다고 생각했죠. 2등 공신이 된 것에 불만을 품은 겁니다. 하지만 이는 박포의 오판이었습니다. 당시 1등 공신은 오히려 조준, 김사영 같은 명목상의 자리였고 실제 핵심 세력인 이숙번, 민무구, 민무질 등은 모두 2등 공신이었거든요. 박포는 이방간을 찾아가 이방원이 당신을 죽이려 한다라며 이간질했습니다. 이방간이 군사를 훈련시키는 것을 본 이래라는 인물이 이를 스승 우연보에게 알렸고 결국 이 소식이 이방원에게까지 전해졌죠. 이방간은 사냥을 핑계로 군사를 모은 뒤 정종과 태조에게 거병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반응은 차가웠죠. 정종은 크게 노하며 네가 난원을 믿고 동기를 해치려 하니 미치고 패악하기가 심하다 라고 꾸짖었습니다. 태조의 반응은 훨씬 격했었는데요. 네가 정한과 아비가 다르냐? 어미가 다르냐? 저 소같은 위인이 어찌 이에 이르렀는가? 라며 분노했죠. 이방간은 아무도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믿었던 아버지마저 지지해주지 않자 그는 순식간에 낙동강 오리알이 되고 말았죠. 하지만 이미 거병한 이상 후퇴는 불가능했습니다. 개경 선주교에서 두 형제의 군대가 맞붙었죠. 당시 이방원은 매우 영리하게 행동했는데요. 먼저 어찌 아우가 형을 칠 수 있겠냐? 라며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의안대군 이화가 어찌 사사로운 정에 국가의 대사를 저버리려 하느냐? 라며 설득했고 이방원은 마지못해 나온 것처럼 연기했죠. 심지어 말에 타서는 정령 피할 길이 없단 말인가? 라며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이 모습에 수많은 병사들이 감동했다고 합니다. 또한 형을 향해 화살을 쏘는 자는 베겠다는 명령을 내리기까지 했죠. 이는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이방원의 진심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형제를 죽이는 것은 전주 이씨 문중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고 민심에도 크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결과는 이방간의 참패였습니다. 실제로 전투에서 죽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양쪽에서 화살이 몇 번 오가더니 이내 이방간의 군사들이 흩어졌죠. 이는 쿠데타가 얼마나 치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입니다. 이방간은 토산으로 유배되었지만 그럭저럭 편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시급까지 받았으니 더 이상 권력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평생 조용히 살게 해주겠다는 정도의 처벌이었죠. 반면 박포는 처형당했는데 이는 이방원이 동복 형제인 방간은 직접 죽일 수 없어서 대신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간의 후손들은 큰 고난을 겪게 됩니다. 왕족의 명부인 종친부의 선언록에 등록되지 못해 일반 백성처럼 군역까지 해야 했죠. 심지어 노역까지 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다시 왕족의 지위를 인정받은 것은 200년이 지난 숙종 때였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이방간의 아들 이맹종의 운명입니다. 이맹종은 아버지와는 달리 상당한 능력자였다고 합니다. 활을 잘 쏘고 간사하고 꾀가 많았다라는 기록이 전해지는데요. 이는 당시 기준으로는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는 의미였습니다. 제2차 왕자의 난 당시에도 아침부터 이방원의 집을 직접 염탐하러 갈 정도로 대담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맹종의 존재는 후대까지 큰 부담이 되었죠. 특히 세종대왕 시절에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가 되었는데요. 놀라운 점은 이맹종이 자진하라는 명을 받은 것이 태종이 죽고 난 후라는 겁니다. 당시 4살에서 7살이었던 양녕대군, 효령대군, 충녕대군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결국 이맹종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세종대왕은 이맹종을 처형한 후 그의 유가족들에게 땅을 주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는 세종대왕의 인자한 성품을 보여주는 동시에 당시 왕실이 얼마나 이맹종을 경계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죠. 제2차 왕자의 난은 단순한 형제간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왕조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권력이란 무엇이며 그것을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늘은 조선의 3대 임금이자 세종대왕의 아버지인 태종 이방원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태종은 1367년 태조 이성계와 신의왕후 한씨의 5째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다른 형제들과 달리 어릴 때부터 무예보다는 글 읽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16세의 어린 나이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이듬해인 17세에 문과에 급제했는데요. 이때 아버지 이성계가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네요. 특히 재미있는 건 태종의 성격입니다. 철혈군주로 알려져 있지만 의외로 재치 있는 말솜씨를 가진 임금이었습니다. 한 번은 신하들이 별궁을 짓는 것을 반대하자 그러면 내가 길바닥에서 이슬 맞으면서 자란 말이냐? 라며 화를 냈다고 하죠. 그러자 신하들이 무서워서 우리 전하께서 성군이 되긴 어렵겠다며 통곡을 했더니 그냥 화 좀 내봤다라면서 넘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별궁을 지었다고 하네요. 또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창덕궁에 새로운 정자를 지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신하들에게 정자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더니 청령이라는 이름을 올렸죠. 그런데 태종이 난 이것보다 해온이라는 이름이 더 마음에 든다 라고 하자 신하들이 전하, 가히 최고의 이름입니다 라고 아부했답니다. 그러자 태종이 임금이 뭔 말만 하면 신하들은 아부하기만 바쁘구나 라며 핀잔을 줬다고 하죠. 하지만 결국 정자 이름은 태종이 원하는 대로 해온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태종의 또 다른 재미있는 특징은 사냥을 너무나 좋아했다는 건데요. 심지어 종묘의 나라에 일을 고하러 가다가 갑자기 사냥이 하고 싶어서 복장을 다 벗어던지고 혼자 사냥을 하러 갔다고 합니다. 신하들이 태상왕도 편찮으시고 종묘에도 일이 있는데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라고 잔소리를 하자 아니 임금이 사냥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것이냐? 라며 화를 냈다고 하죠. 게다가 태종은 상왕이 되고 나서도 사냥을 자주 갔는데요. 아들인 세종대왕이 살이 쪘다며 데리고 나가서 운동도 시키고 그랬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건 부엉이를 무척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궁궐에 부엉이가 울면 밤새 잠을 못 이룰 정도였죠. 심지어 궁궐 수비대에게 귀신 쫓는 탈을 쓰고 경계에 근무를 서게 했고 부엉이를 쫓으려고 밤에 궁 전체에 불을 환하게 밝히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당시 세간에서는 이를 두고 태종이 신덕왕후 강씨의 원혼이 부엉이로 나타났다고 여겨서 무서워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고 하죠. 태종은 또 여성 편력이 매우 심했다고 하는데요. 후궁만 무려 9명을 두었고 자녀가 29명이나 되었답니다. 이 때문에 왕비인 원경왕후와 자주 싸웠다고 하죠. 한 번은 태종이 젊은 궁녀를 데려와 안마를 시키고는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리에 통증을 느껴 깨어보니 궁녀가 태종의 다리를 잇는 힘껏 때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이러면 큰 벌을 받았겠지만 태종은 그냥 내쫓기만 했죠. 하지만 이 궁녀가 2년 후에도 계속 말썽을 부리자 결국 궁 내 기강을 바로잡아야 하니 물에 넣든 목을 자르든 알아서 하라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태종은 또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의외로 관대했다고 하는데요. 한 번은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 창덕궁이 너무 멋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 잡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궁궐에 함부로 들어가면 80대의 곤장을 맞는 중형을 받았는데 태종은 모르고 한 일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라며 그냥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또 재미있는 일화가 어린이들과 관련된 건데요. 10살 먹은 아이들이 공에다 태종, 효령대군, 충령대군 등의 이름을 붙이고 차면서 놀다가 잡혔다고 합니다. 심지어 효령대군이라고 적힌 공이 물에 빠지자 큰일 났다, 효령이 빠졌다 라고 떠들었죠. 당시에는 임금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큰 벌을 받았는데 태종은 애들이 뭘 알고 그랬겠냐? 라며 웃으면서 넘어갔다고 합니다. 태종은 자식들에 대한 사랑도 남달랐는데요. 첫째 아들인 양녕대군이 세자 시절에 기생과 사귀다가 걸렸다고 합니다. 기생이 쫓겨나자 양녕대군이 식음을 전폐했는데 태종이 기생도 풀어주고 비단의 고기까지 보내며 달랬다고 하죠. 하지만 양녕대군은 계속해서 말썽을 부렸고 결국 세자 자리에서 폐위당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태종은 양녕대군을 죽이지 않고 보호해줬습니다. 둘째 아들인 효령대군은 불교에 심취했는데요. 당시 불교를 매우 싫어하던 태종이었지만 신하들이 왕자가 불교에 빠지는 건 좋지 않습니다라고 하자 그건 효령의 취미 생활인데 취미도 못하게 하라는 거냐? 라며 오히려 신하들의 말을 막았다고 합니다. 훗날 세종대왕이 되는 셋째인 충녕대군은 어릴 때부터 너무 책을 좋아해서 눈병이 났습니다. 태종이 책 읽는 걸 못하게 했더니 몰래 책을 숨겨두고 병석에서도 공부했다고 하죠. 또 태종은 우리 주상이 일이 총명하고 효심이 깊으니 내가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라며 세종을 무척 자랑스러워했다고 해요. 특히 막내 아들 성령대군을 무척 사랑했는데요. 당시 왕자는 결혼하면 궁 밖으로 나가야 했지만 성령대군은 예외로 궁 안에서 살게 했죠. 그런데 성령대군이 14살의 어린 나이로 죽자 태종은 너무 슬퍼서 불교를 싫어하면서도 도성 안에 절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코끼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 코끼리를 선물로 보냈는데 이유라는 사람이 코끼리를 보고 추하다며 놀리다가 코끼리한테 밟혀 죽는 사고가 발생했죠.
처음에는 코끼리를 죽이려고 했지만 외교 문제가 생길까봐 전라도 순천의 장도라는 섬으로 귀향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끼리가 섬에 가서 먹이를 거부하고 슬프게 울기만 하더니 뼈와 가죽만 남아버렸죠. 결국 태종이 불쌍해서 귀향을 풀어줬는데 이번엔 먹이를 너무 많이 먹어서 전국을 돌아가며 키우게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더 있는데요. 메뚜기 떼가 창궐했을 때입니다. 태종이 메뚜기 몇 마리를 잡아오게 한 후 가장 큰 놈을 골라서 내 놈이 백성의 곡식을 갉아먹는다니 차라리 내 오장육부나 갉아먹어라 라고 외치더니 살아있는 메뚜기를 그대로 삼켜버렸다고 합니다. 깜짝 놀란 신하들이 빨리 의원을 부르라고 했지만 태종은 멀쩡했고 이후 메뚜기 떼는 사라졌다고 하네요. 태종은 말년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때도 백성들을 위해 직접 나서서 하늘에 비를 내려달라고 빌었다고 합니다. 죽기 직전에는 내가 죽어 영혼이 있다면 반드시 이날만이라도 비를 내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태종의 기일인 음력 5월 10일에는 어김없이 비가 내렸다고 해서 사람들은 이 비를 태종우라고 불렀다고 하죠. 태종은 킬방원이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냉철한 정치가이면서도 재치 있는 농담을 즐기고 때로는 감정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준 왕이었습니다.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냉혹한 결단을 내리기도 했지만 그 덕분에 조선의 기틀을 다질 수 있었죠. 이런 태종의 업적이 있었기에 그의 아들 세종대왕 시대의 태평성대가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태종 이방원의 재미있는 일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